예, 안녕하십니까. 예, 모아 수방학원의 김성원 원장입니다. 예, 이번에 110회 수방기술사를 치는데요. 근데 굉장히 이제 좀 5시 20분에 마쳤으니까 이제 곧 1시간 정도 50분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좀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뭐 항상 시험을 치고 나면 시원섭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시험은 본 거고 또 올해 이제 시험은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부 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뭐 다른 분들한테 맡겨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조금 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뭐 오늘 이게 뭐 갑작스럽게 이 문제들을 발표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번에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 어떤 쪽에 조금 집중해서 시험이 나왔는지,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총평, 그다음 분석, 교식을 평가해가지고 볼 거고요. 일단 총평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분석을 해서 총평을 본 부분인데, 기본 문제와 법 개정 문제, 이슈 문제 등 기본 문제를 제외하면 다양하게 좀 출제가 됐죠, 이번에. 그런데 이제 일부 좀 보시면 소방기계 쪽에서는 한 25.1%, 그다음에 29%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다음 소방전기에서는 16.4%가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한 22.6%. 그다음 실무적인 문제가 9.4%에서 한 19.3%로 한 10% 정도 이상 상향돼 있죠. 그다음에 법규 문제가 이번에 에서는 이슈가 됐고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공학과 유효물 석유류 위험성 평가에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두루두루 다양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기본적인 어떤 문제에서 연소공학이라든지 위험물 및 석유류,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 기본 문제에서는 편중되었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쭉 한번 해보면요. 79회부터 109회까지의 쭉 대분류별 분석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연소공학이 70회부터 109회까지가 92문제가 나왔고 7.4%를 가지고 있습니다. 7.4% 연소공학이 7.4%. 사실은 연소공학은 7.4%로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좀 중요한 설비죠. 왜냐하면 이 연소공학 설비는 다른 설비 쪽에 건물이나 방폭 설비, 위험물, 그다음 기계, 전기, 실제 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기본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확률이 7.4%면 37이 21, 두 문제 정도 좀 상향돼서 나온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한 6문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소공학은 다른 어떤 파트 쪽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데, 하여튼 7.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오늘 한번 볼까요? 110회 나왔던 부분들이 연소에서는 전혀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연기에 대한 어떤 부분, 그 연기 거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재현설비 쪽에 제가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연소공학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저번에 연소공학에서는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연소공학에서 저번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소공학에서 너무 안 나온 게 좀 안타깝죠. 이 기본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화재에서는 총 70회부터 109회까지가 152문제가 나왔는데, 그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12.3%가 나왔습니다. 12.3%라고 그러면 거의 한 4문제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건물 화재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2문제가 거의 어디서 나오냐면요, 상층부로 연소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시면 상층부로 인접구역으로 연소 확대, 건물 화재에서 상층부로 인접구역으로 연소 확대가 굉장히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심화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심화반 사람들한테는
연소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나올 거다.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올란지는 고민 좀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해왔는데 이번에 이 건물 화재 두 문제가 연소 확대, 상층부로 연소 확대 개념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건물 화재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4문제 나와야 되는데 2문제 나왔으니까 이것도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소과학도 줄었고 건물 화재도 줄었고. 근데 건물 화재에 나왔던 그 2문제가 상층부의 연소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방폭 설비가 41문제 나왔는데 보통 3.3%니까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폭 설비에서 한 2문제가 나왔죠. 거기에 이제 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불활성화 관계되는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불활성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0회 때인가 그때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사이클로상으로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였죠. 이제 그런 설비들하고 그다음에 산화 에틸렌 가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폭 설비가 2문제 정도 나와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우리 그 대분류별 출처 분석 기존에 분석하는 어떤 자료보다는 한 문제가 더 나왔다.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유효물 및 석유류인데, 유효물 및 석유류를 사실은 이번에 나왔죠. 나왔는데 법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법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물 및 석유류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는 제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법규로 친다고 그러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규에서 유효물이 나오는데, 유효물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봤을 땐 중요한 설비입니다. 중요한 설비라는 거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효물 및 석유류가. 그래서 의외로 유효물법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유효물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설비들, 그 다음에 유효물에 대한 취급에 대한 문제들, 대책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인데, 위험성 평가가 한 2.1%가 나오니까 거의 한 0.7 문제가 한 번 나올 때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라고 그러면은 한 3번, 한 2번 시험 칠 때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가. 근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역시 기계 전기 쪽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기계 쪽이 25.1%를 70회부터 109회까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29% 9문제, 총 9문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기본 문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슈가 되는 부분도 나와 있고 그래서 29%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상향됐고 그 다음 이제 전기 설비에 대한 부분도 보통 70에서 109회까지가 16.4% 정도 나왔는데 지금 22.6%로 상향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기계하고 전기 쪽은 사실은 뭐냐면 이 기계 전기가 70회부터 109회까지니까 이 요 정도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100회 이후로 따진다고 그러면 기계하고 전기는 굉장히 높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 쪽은 좀 치우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에 대한. 실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소공학이나 건물 화재, 그 다음 소방기계, 소방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 그걸 어떻게 어떤 건축물에 적용하느냐, 그 건축물의 어떤 특성은 어떤 것이냐, 그 건축물의 어떤 대책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좀 내진 설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재 조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어요. 이번에 하재 조사에도 거의 한 2-3문제 나왔죠. 2문제 정도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제 아까 건축물 특성에 따라서 화재 특성과 대책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화재 조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6문제라고 제가 20% 나왔으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또 좋은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어떤 부분도 답이 없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자기가 논하는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논하는 부분이니까 의외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사실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부분이 나오는데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법규에 대한 부분도 12.9% 좀 상향돼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규 쪽에 그다음에 실제 쪽에 그다음에 기계 전기 쪽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 볼 수 있고 방폭 설비에서 좀 많이 나왔다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기본에서 조금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출제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 교시별 평가인데요. 교시별 평가 보시면 배출 풍도, 연기 흐름의 거동을 온도 관계에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배출 풍도라는 거는 뭐 연기가 배출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부에는 뭐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철판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연기 흐름의 거동을 온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아주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상 상태 기체 방정식 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이제 두께 산정 기준이니까 이제 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NFSC 501A 제18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하지 않는 기준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풀려나가는 그런 문제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싱이라는 게 시험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죠. 뭐냐면은 멀티플렉싱, 그리고 R형 수신기와 중계기에서 뭐요? 신호 전달 방식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약간 어떤 깊은 부분을 좀 건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쪽에서 보면 소방 전기 안에, 그 다음에 배선 안에, 다중 전송 방식 안에, 이렇게 기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전송 방식은 시분할 전송 방식과 주파수 분할 전송 방식을 씁니다. 여러분들 시분할 전송 방식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있잖아요. 구분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일부 또 얘기하겠지만, 수신기가 있고 중계기가 이렇게 있겠죠. 중계기가 있겠고, 여기에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감지기가 이렇게 보통 8개에서 12개, 이렇게 8개에서 12개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시분할 방식은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것에 따른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가 뭐예요? 수신기에서 갔다 왔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또 갔다 왔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갔다 왔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를 둬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이게 시분할 방식이고, 옆에서 이제 주파수 분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이제 주파수는 대역이 있죠. 여러분은 이제 FM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파수 100메가헤르츠, 101메가헤르츠, 93.9메가헤르츠 그 주파수별로 주고받고 하죠. 그죠? 동시간대에. 그래서 그렇게 주파수 분할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시간으로 전송할 것인가, 이 방식이 이제 멀티플렉싱의 전송 방식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통신하고 전기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고 여러분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감지기가 기본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차동식과 저온식, 보상식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 기본 문제죠. 그래서 뭐 급격한 온도 상승, 그 다음에 완만한 온도 상승, 그 다음에 뭐요? 일시적인 온도 상승에 따라서 어떤 차단 감지기에 적응성이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기본 문제다. 그 다음에 소방 분야의 커미셔닝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확대된 개념이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제 기계 설비나 제연 설비에서 시험하는 게 뭐예요? TAB잖아요. 그리고 또 제연 설비에서 또 하는 부분이 이제 하수목구 테스트라든지 좀 상향된 부분이 있지만, 이 시운전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기획부터 해가지고 시공,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뭐 공사 완료 후에,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시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상시에는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에너지 전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아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소방 분야의 커미셔닝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소방 설비의 시운전은 성능 적합성 검사뿐만 아니라 기획부터 구성, 조정, 책임, 실행,
시원전의 문서까지 확대된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기존의 뭐 TAB 경부 설비에 대한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보고 그 확대된 개념은 결국은 경제성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는 뭐냐면 연소 확대와 관련된 림 프로그 효과인데요. 연소 확대에 대한 부분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러잖아요. 90 몇 회 때 나오고 거의 안 나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건물 화재에서는 연소 확대는 상층부로 연소 확대되는 게 있고 인접구역으로 연소 확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상층부로 연소 확대되는 건데 림 프로그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커튼롤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건물들은. 그래서 커튼롤 구조물로 되었던 부분들이 내부에서 화재가 나서 그 화염이 커튼롤 구조가 쉽게 깨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깨진다고 그러면 화염이 외부로 나와서 상층부에 있는 커튼롤을 깨서 상층부로 다시 연소 확대되는 이런 개념을 림 프로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상층부 연소 확대돼서 조금 응용됐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나머지 플랜 템파 같은 경우에는 재현 설비 플랜 템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국민안전처고시 제 2015년도 81호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뭐 거기에 있는 구조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시험의 종류가 거의 한 13가지,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5가지 이상을 적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소화설비 혼합 방찰지 압축 공기법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올 거라고 누구나 다 찍었던 부분이죠. 사실은 언제 시간적인 문제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지 이 문제는 나올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했던 문제들입니다. 그죠? 혼합 챔바, 그죠? 폭언의 소화수 공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하게 혼합해 줄 수 있는 혼합 챔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0월 달에 개정이 됐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찍었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부분. 다중이용업소가 조금 나온 지가 좀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화재 위험 유발 지수라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화재 시 요소 현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상층부로 연소 확대에 대한 부분이 한 두세 문제. 그 다음에 이 유소는 뭐예요? 인접구역으로 연소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접구역으로 연소 확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접구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화염이 직접적으로 전달돼서 화염의 전파, 그 다음에 복사열에 의한 거, 그 다음 비하에 의한 거,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발생 인자가 될 수 있겠죠. 자, 화재 원인 조사 및 감시 과정에서 트레일러 패턴, 코스트 마크에 대한 어떤 설명이 어떤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유심히 봐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화재의 실제 문제로 포함되어 있고 화재 조사에 포함되어 있고 기본 문제로 볼 수 있는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화재 조사에 대한 부분이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2번 시험마다 한 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잘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트레일러 패턴이라는 것은 뭐냐면 액체 화재 패턴 중 하나인데 뭐냐면 의도적으로 다른 곳을 화재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뿌려진 가연물 흔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방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트레일러 패턴 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뭐 꼭 액체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액체에도 있고 고체에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고스트 마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제 사무실 이게 강의실에도 뭐냐면 바닥 타일로 되어 있죠. 타일과 타일 사이에 있습니다. 타일과 타일 사이에 이 타일 위에 상층부에 액체 가연물이 떨어지게 되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스며들게 될 거고 거기에 연소가 확대가 되면서 뭐요? 그 틈새에 의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 틈새에 대한 흔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스트 마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준비를 해 두셔가지고 화재 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번에도 좀 문제가 많이 한 2-3 문제 나왔죠. 그래서 좀 잘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청정수화입니다. 이게 노백 이게 이제 5-1-12는 벌써 사실 개정되고 나서 우리가 나온다고 다 찍었던 문제입니다. 그죠? 그때는 지금 안 나왔고 이번에 이제
이제 근래 압력 변화에 대한 부분이 바뀌면서 치료 중에 변경 예정에 따라 출제되는 어떤 내용들은 사실은 이 부분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검출 방법이 있는 75회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이클상으로는 벌써 나왔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안 나왔죠. 근데 이 감지기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 이 감지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탐 설비에서 감지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성을 봐서는 나올 확률이 떨어지지만 만약 사이클성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봐두시는 부분이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었겠죠. 뭐 적외선 흡수법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어떤 기체든 간에 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원자들은 뭐예요? 파장을 받습니다. 파장을 받게 되면 원자는 뭐예요? 여기 전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 전리가 되고 그 여기 전리된 전자가 내려앉을 때 뭐예요? 다시 파장을 냅니다. 그래서 그 파장을 검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접촉 뭐 온도 변화. 반도체에 만약에 일산화탄소가 접촉이 되면 저항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변화를 읽어드리는 것이 반도체법이고요. 접촉연소법은 백금선의 온도가 백금선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또 저항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이런 부분 가지고 검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뭐 계산 문제인데 거의 물리 쪽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뭐 E는 여기 이제 위치 에너지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요거는 이제 속도 가지고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여기는 속도와 가속도와 뭐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물리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소방기술사 문제하고는 글쎄요, 좀 먼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제2교시 보면 스프링클러의 발전의 시험사실 뭐 목적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NP13은 벌써 찍었던 문제죠. 여러분들 이 시험이 78회에 출제가 됐어요. 주구형 스프링클러 설비는 78회에 나왔을 거예요.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비는 78회나 79회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비는 90m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구형 스프링클러 설비는 찍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이클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구형 스프링클러 설비는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NFU에서는 주구형 스프링클러에서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도 주구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뭐요?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비가 됐고, 그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비는 어디에요? 어디에 설치됩니까?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는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개인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빌라도 뭐요? 주구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주구형에서 이미 설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뭡니까? 수화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뭐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든지 벌써 이건 법제화 됐잖아요. 근데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사실은 이제 부담감을 많이 안을 거예요. 법제화 하기에는. 이제 비용적인 어떤 측면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관리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주구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비상방송 설비의 경보 변환의 원리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좀 아리까리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보 변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수신기 쪽에서 신호를 받아서 경보 변환의 어떤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방송 설비는요, 여러분 방송 설비 잘 봐두시면 이 비상 방송 설비는요, 일반적으로 깊은 물음을 요합니다. 이제껏 물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마이크에 있잖아요. 특성을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폭기의 특성을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피커의 특성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래서 스피커의 특성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마이크는 뭐예요? 음을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음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정폭기 쪽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정폭기는 소전력의 전기 신호를 뭐요? 대전력의 정폭기로 바꿉니다. 대전력의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왜요?
마이크하고 정폭기는 대부분 붙어 있고 정폭기와 스피커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스피커까지의 에너지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정폭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피커는 뭐냐면 전기 신호를 다시 음의 신호로 바꿉니다. 음의 신호로 바꿉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요. 마이크는 음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데 이거는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발전기의 원리. 요거는 우리 저번에 발전기의 전동기 원리 한번 나왔죠. 자, 전기가 들어왔는데 있잖아요. 음을 진동을 만들어내요. 음을 만들어낸다, 진동을 만들어낸다, 힘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기가 들어와서 힘을 만들어내요. 무슨 법칙입니까? 뭐예요? 전동기의 법칙입니다. 저거는 마이크는요, 발전기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BI. 이거 전동기 법칙도 FBI. 근데 발전기는 힘을 주고 자석이 있으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전동기는 자석이 있고 전기를 주면 힘을 만들어내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진동이 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보 변환의 원리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비상용 승강기와 그다음에 피난용 승강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들로서, 왜냐하면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설비를 설치하고 나서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여러 가지 어떤 보완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피난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난 어떤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 비상용 승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이렇게 조금 거의 차이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점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은 봐두셔야 될 어떤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를 비교하라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여러분들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여기에 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뭡니까? 비상용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피난용 엘리베이터. 자, 이건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거주자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승강기 기준이 있고, 승강기 이렇게 기준입니다. 기준. 승강기 기준 있고, 이 승강기 기준 없어. 이게 그 다음에 승강장 기준 있죠. 그 다음에 승강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조 기준을 차이점을 물어본 겁니다.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승강장 방음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피난용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게 이런 부분들이 문구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방화구역은 원래 이제 방화구역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방화구역들은 평상시에 방화구역이 저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방화샤터처럼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다가 화재가 나면 떨어져서 있잖아요. 방화구역이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방화문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평상시에는 잡아놓은 상태에 열려져 있죠. 화재가 나면 감지해서 닫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방화문 설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글쎄요, 거의 유사한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분명한 거는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은요, 비상용 엘리베이터보다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어떤 기준들이 더 강화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쪽에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른 거 볼까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주구형 건축물이 지하공원에 설치한 소방용 기기류의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자, 이 부분은 97회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91. 진동의 원인. 이렇게 펌프의 진동. 여기는 소방기기에 이 펌프 이상 현상 중에서 소음 및 진동의 원인, 유체적인 원인, 기계적인 원인, 정의적인 원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서두를
틀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소방용 기기에서 일어나는 소음과 진동은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별 무리 없이 답변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화재의 화재 조사 방법과 발화부 판단 요소, 뭐 이거는 기본 문제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연 덕트의 설계 방법, 즉 등압법, 등속법, 정압 재취득법이 있는데 95회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뭐 기본 문제니까 지금 한 110회가 다 됐으니까 사실은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분석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문제 분석을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5회, 7회, 8회가 넘어가게 되면 서서히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3교시입니다. 3교시에 보시면 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기본 설계 시 건축 분야 등 관계되는 공정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참 이게 이제 어떤 실무적인 문제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소방 쪽에 감리를 하시다 보면 뭐예요? 건축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뭐예요? 전기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기계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정 쪽에서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게 건축 분야니까 그게 건축 전기 분야, 건축 설비 분야 그리고 건축 분야하고 어떤 공정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뭐 답이 꼭 나와 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감리나 이런 부분들이 하시던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의외로 그때그때 나오는 문제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퍼징이 나왔네요. 퍼징 77에 나왔던 부분인데 계속 찍었던 부분입니다. 폭발 설비 중에서 가해물 대책 중에 하나인데 그 기본 문제라 볼 수 있고요. 자, 주택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시도 조례를 위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주택용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기준들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에 소방시설 기준이 1월 19일 날 바뀌었어요. 일부. 이 부분도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해 두셨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미리.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준비를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부품 중 콘덴서의 고장 메커니즘과 화재 확대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콘덴서는 이제껏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하나는 82회에 나왔고요. 하나는 85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역률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하나는 역률 개선 방법이나 효과에 대해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콘덴서의 원인 고장에 대한 수업이 나왔습니다. 뭐 콘덴서 원인이 되는 부분들은 과전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전류 그 다음에 온도 이런 부분들이 뭐요? 결국은 가열을 일으키고 가열을 일으키게 되면 뭐예요? 콘덴서에 전련 파기가 이루어지고요. 전련 파기가 이루어지면 거의 단락이 됩니다. 단락이 되면서 뭐예요? 가전류에 의한 발화가 되죠. 이런 어떤 가정이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전압이나 전류 온도 부분이 됐을 때 이제 화재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자, 이게 콘덴서고 이게 직렬 리액터입니다. 이제 전기를 공부하신 분은 좀 알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주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 이건 방전 코일입니다. 뭐냐면 전하가 축적되어 있으면서 있잖아요. 상부에 뭐예요? 이런 어떤 차단기가 있을 때 투입하고 투입할 때 전하가 모여 있을 때 뭐예요? 거기에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하가 모이는 부분들이 이 코일을 분산시켜서 방전 코일, 이 방전 코일이죠. 코일은 코일인데 여기 전하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성점 여기다가 MVS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책입니다. 대책이 보시면 콘덴서 하나가 이 콘덴서가 사실 이거 Y 결선되어 있잖아. 이것을 풀어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콘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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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뭐요? MVS 이렇게 되어 있죠. 뉴트럴 뭐예요? 볼타지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에 전압이나 여기 전압은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압은 제로가 되고 여기도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압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가 저 전압이나 전류나 온도 때문에 단락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불평이 생기겠죠. 불평이 생기면서 여기는 전이차가 생길 거고 여기서 이 전이차에서 이 전이차로 모여 그 전이차를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NCS도 있습니다. NCS 같은 경우는 뭐요? 전류, Neutral Current Switch라 해가지고 뭐요? 전류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단락이 됐다. 그러면 여기 높은 전압이 형성이 되고 낮은 전압이 형성이 되는 전압차를 검출하는 거. 그 다음에 MVS. 만약에 높은 전압, 낮은 전압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내리겠죠. 그 전류를 검출하는 거, NCS. 이런 부분들이 대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전기 쪽에서 시험에 나왔네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맞출 수는 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좀 어려웠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뭐 유효물 안전관리법상 운송 책임자 이 부분들은 이제 유효물법에 쪽에 있습니다. 유효물 안전관리법 종류에 대한 부분은 유효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상에 대한 부분은 한국산업기술원의 어떤 그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효물 이동 탱크 설치 기준은 유효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유효물의 유출 시 정수화액자 소화방법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들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자, 견본주택의 안전관리 제도상 문제점과 특징 및 방식. 이게 이슈 문제잖아요. 이슈 문제잖아요. 근래 이것 때문에 몇 번 여러 가지 어떤 보도도 나가고 그렇죠. 매스컴도 나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견본주택에서 둘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수화기나 뭐 방송 설비, 자동 경보 설비나 둘 수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부분도 좀 제도상의 문제가 많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화재의 실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4교시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비가 저번에 109회 시험에 나왔는데 법적인 부분인데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또 이슈적인 어떤 부분이라 사실은 이런 이슈가 되는 부분은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사이클을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언제 나왔다 시험에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내진 설비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은 좀 구체적으로 보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산화 아틸렌 같은 경우에는 유효물 가스입니다. 그 가스의 유효물들을 따질 때는 뭐예요? 연소 한계는 얼마냐? 그 다음에 연소 범위는 또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유효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유효도. 연소 상한계, 연소 한계잖아요. 그래서 저 아세틸렌의 유효도는 뭐예요? 80에서 3입니다. 그 다음 3입니다. 이것을 보관하면 한 25.6이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가 반기 NFPA 요거의 NFPA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0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유독성이 0등급이라고 그러면 제일 낮은 등급이거든요. 3등급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 가연성은 거의 제일 높은 등급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반응성도 뭐요? 3등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독성이나 가연성이나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물질 어떤 가스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이제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샌드위치 과학 방식과 천장 챔버 방식인데 이 부분들은 이슈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초고층 건축물이고, 그다음 샌드위치 과학 방식도 언제든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천장 챔버 방식도 언제든지 한번 나올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봐두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사병 RM 수신기와 중계기사의 신호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거의 수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계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배선을 하죠. 여기서는 단 2개의 선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호가 오는 부분들을
여기에 신호를 변환시켜 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보통 PCM 방식을 많이 씁니다. PCM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아날로그를 디지털 방식으로 많이 바꾸죠. 거기는 이제 샘플링이 있고, 그다음에 양자화, 그다음에 부호화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표본화고 이야기하죠. 표본화고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정수화라고 얘기하고, 이건 뭐예요? 10진수로 2진수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10, 10, 10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바꿔주고, 나중에 또 다시 뭐예요? 슬로우를 거쳤다 갔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다시 디지털 아날로그로 복원해서 원래 신호를 뽑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ABC급 하지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의 미분부 소화 설비의 소화 특성은 적응성이 나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 기본 문제겠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와 미세 물분부 소화 설비, 미세 물분부 소화 설비에 대한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뭐요? 질식 소화에 대한 어떤 적응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로 가면 갈수록 뭐요? 냉각 소화에 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ABC급을 쭉 받으시면 되죠. 기본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자, 이 나머지는 이제 피난기구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피난기구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설계를 할 때 이 피난기구의 종류를 모두 쓰고, 그 다음에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전체적으로 시험에 어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뭐 받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냥 평이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법규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근데 좀 전기 쪽에서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거의 조금 상이었다. 중상 정도의 어떤 문제 클래스였다. 이게 중 정도 문제되는 클래스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충분히 뭐 시험을 많이 보시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가 냈던 적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어려웠다고 해가지고 또 적게 뽑는 것도 아니고, 쉬웠다고 해가지고 또 많이 뽑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은 이제 마무리 되었으니까, 이제껏, 뭐 2월달,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7월달까지 오늘 내일이 마지막입니다만은, 그래서 열심히 가열차게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푹 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큰 그림에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이 이제 또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2월달, 5월달, 또 8월달 시험을 치게 될 건데, 내년 계획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그래도 올해 만약에 합격을 했으면 더 좋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합격을 못한다 하더라도 또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를 가열차게 하셔가지고 좋은 어떤 결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